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과거에도 다룬 적이 있던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전에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현재 LIG는 UAE와 공동으로 새로운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이 미사일의 이름을 알테어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알테어라는 이름은 지금 국내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LIG 측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이 미사일을 저는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디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무장 헬기인 미르온이 첫 양산기가 생산되어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요. 참고로 미르온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미르온은 LAH 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충남 계룡대에서 카덱스가 열렸는데요. 이 카덱스에서 육군은 우리 군에 도입되는 새로운 세 가지 무기에 대한 공식 명명식을 거행했는데요. 그래서 LAH 헬기는 미르온으로, 그리고 레이저 대공 무기는 천광으로, 또 전술탄도미사일 원은 우레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미르온의 이름의 뜻은 용을 뜻하는 미르와 백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 온을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천광 같은 순 한자 이름보다는 그래도 일부라도 순수 우리말로 이름이 지어져서 더 듣기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LAH 헬기는 미르온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 헬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보류하면서도 헬기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래전쟁에는 무인기가 대세인데 굳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헬기가 필요 없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그 이유로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헬기가 너무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헬기가 무력하게 당한 건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군을 너무 무시한 러시아군이 적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이고요. 실제로 러시아 육군의 공격 헬기가 피해가 커진 근본적인 이유는 공군과 사이가 나쁜 육군이 헬기를 무리하게 운용한 요인이 큽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공군은 제대로 된 근접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 대단한 러시아 공군은 적극적으로 작전에 임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라는 의문을 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상군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할 능력이 러시아 공군에는 없었기 때문이고, 특히 과거부터 러시아 공군은 육군과도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군의 작전을 지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러시아 공군도 기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작전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푸틴의 강압적인 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러시아 공군은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육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전력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공격 헬기들은 우크라이나 군의 야전방공망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전쟁 초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염려해서 공격 무기에 대한 지원에는 제약을 두었지만 방어 무기에 대한 공급에는 제약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맨패드 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에 넘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맨패드 대공미사일 등의 수도 없이 격추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기 무용론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야전 방공망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사용한 헬기를 활용한 공격 방법 때문에 헬기 무용론은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러시아 육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방공망에 의해서 많은 헬기를 상실하게 되자 사용한 방법이 무유도 로켓을 곡사로 쏘는 방법이었는데요. 러시아 육군도 막대한 헬기 손실에 놀라서 최대한 공격 헬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공격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초저공으로 목표 지점 근처까지 헬기가 접근한 후에 상승하면서 로켓을 고각으로 곡사로 사격을 하고 이탈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쓰고 나서부터는 분명 러시아군의 헬기 손실률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무유도 로켓을 최대한 장거리로 사격하기 위해서 상승하면서 고각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로켓이 거의 목표에 명중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각종 영상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헬기 무용론이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헬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처럼 현재의 공격 헬기는 무인기가 주력으로 사용되는 미래전장에는 살아남지 못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작년 중순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군의 대공세 당시에는 러시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전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쟁 초기 러시아의 헬기는 많은 손실을 기록했고, 그 후로는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무유도 로켓의 고각 사격을 주로 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전선을 형성하고 교착 상태로 접어든 후로는
러시아군의 헬기는 활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기갑 차량은 수풀에 잘 매복되어서 모습을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전투를 하느라고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주로 시가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이 근접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헬기로는 피아를 구분해서 공격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레오파르트2 전차 등을 앞세워서 공격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전차들이 평원지대를 지나기 위해서 모습을 보였고, 이때 러시아군의 헬기들은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많이 사용한 대전차 미사일이 9K121 비키르인데요. 이 미사일은 카모프 52 등에 탑재된 미사일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에 사거리는 8km로 미국 아파치의 헬파이어와 비견되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군의 헬기에 탑재된 TADS. 그러니까 표적 획득 장비는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도 프랑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연령상 시커를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헬기에 탑재된 광학장치는 서방권에 비해서는 많이 성능이 떨어지고, 잘해야 목표에서 3에서 4km 거리 안에서만 표적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럼 당연히 헬기가 목표에 더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리 되면 우크라이나군의 야전방 공망에 사거리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중에 즐겨 사용한 미사일이 LMUR입니다. 이 미사일은 마치 서방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버릭 미사일과 비슷한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에는 데이터 링크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매버릭처럼 사수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헬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표적 획득 장비로 목표를 포착하지 못해도 전방 관측병에 의해서 전달되는 좌표만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사수는 데이터 링크에 의해서 전달되는 영상을 보면서 목표 근처까지 간 미사일의 영상으로 목표를 식별하면서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미사일에 비해서 헬기가 훨씬 후방에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헬기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당시에 상당히 많은 전과를 기록합니다. 참고로 LMUR은 사거리가 14km 또는 20km라고 알려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가 집중되는 지역에 마치 소방수처럼 투입되어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조건 헬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헬기를 많이 손실한 건 러시아가 사용한 전술이 잘못되어서이지 헬기가 앞으로의 전장에 쓸모없어져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대공세를 방어하는 작전에서의 러시아 공격 헬기들의 활약은 공격 헬기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미래 전장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헬기에 탑재된 표적 획득 장비는 성능이 너무 떨어졌고, 그래서 표적 획득 장비가 목표를 포착하지 않아도 되는 LMUR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 방식은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는 없는 방식입니다. 결론은 헬기 스스로가 목표를 포착하지 못하고 전방 관측병의 좌표를 받아서 공격해야 하고, 정확한 좌표의 목표가 없다면 공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헬기 스스로가 장거리에서도 표적을 획득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점에서는 우리의 미로온이 심지어는 아파치 헬기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미로온에 탑재된 TADS는 3세대 열형상으로, 당장 재원상으로는 아파치 가디언에 탑재된 MTADS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대략 20km 거리에서 표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로온에 탑재된 열형상이 화소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아파치 헬기에 탑재된 MTADS는 알려진 화소의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해상도로도 20km 거리의 목표를 포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의 미로온도 최소 20km 이상에서 표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검입니다. 아무리 미로온이 목표를 20km 밖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해도 첨검의 사거리는 8km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 미로온이 더 높은 생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첨검을 개발한 한화에서도 첨검의 사거리를 연장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첨검은 유선유도 방식의 미사일이고, 그리고 로켓 엔진이 측면에 달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데요. 첨검의 속도는 마하 0.6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켓 엔진이 후면에 달려있는 미국의 헬파이어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마하 1 정도이고요. 러시아의 비키르 같은 미사일은 마하 1.8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들은 대부분이 속도가 빠른데요.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이 속도가 빠른 이유는 적이 요격하거나 회피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대전차 미사일들은 갈수록 사거리가 길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그만큼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이 회피해 버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미로원에는 청검이 아닌 바로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UAE와 함께 LIG가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은 헬기용이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지상의 차량에 탑재되어서 사용하게끔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헬기에 탑재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헬기에 탑재하기 위한 가망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 가망인증을 받아서 헬기에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미로원의 주력 무장은 청검이 아닌 이 미사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카덱스에서 이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의 좀 더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청검과 비교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우선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은 사거리가 14km이고 청검은 8km입니다. 문제는 지금 미로원에 탑재된 표적 획득 장치는 20km 거리에서도 표적을 획득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청검은 사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미로원의 표적 획득 장치가 포착한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목표와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 헬기들의 전투 교훈에 따르면 사거리 8km는 분명 상당히 부족한 사거리입니다. 그렇기에 청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하기에는 사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청검의 사거리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청검은 유선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로켓 엔진이 측면에 있고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에 반해서 LIG의 미사일은 무선 유도 방식의 로켓 엔진이 후면에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청검이 아무리 사거리를 늘린다고 해도 그 느린 속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검이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은 더 걸릴 테니까요.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LIG의 미사일이 청검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심지어는 LIG가 개발한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대전차 미사일보다도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미사일은 시커로 비냉각열 영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각 방식의 시커를 사용하는 청검이나 현궁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즉각적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각 방식의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 전에 시커를 냉각해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커를 냉각하기 위해서 못해도 30초는 기다려줘야 하는데요. LIG의 미사일은 비냉각 방식이기 때문에 시커를 별도로 냉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LIG의 미사일에는 열영상 시커 말고도 별도로 헬파이어와 마찬가지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이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특히 움직이지 않는 고정 표적을 공격하기에는 열영상 시커보다도 반능동 방식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열영상 시커는 기본적으로 영상 이미지 추적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영상 이미지 방식은 영상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 목표라면 오히려 표적을 더 포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IG의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를 같이 탑재해서 고정 목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건데요. 청검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일 청검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 목표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명중률이 하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핵심은 바로 이 미사일에 탑재된 풍산의 탄두입니다. 제가 대략 1년 전에 풍산이 최신 3세대 반응 장갑도 관통이 가능한 성구탄두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 1년 사이에 이 성구탄두의 연구 개발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LIG의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휴대용 대전차 로켓에도 탑재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미 공개되었을 때부터 대전차 로켓에 사용하기에는 이 풍산의 새로운 성구탄두가 지나치게 크고 무겁고 무엇보다도 비쌀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전차 로켓에 사용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여전히 LIG의 대전차 미사일에는 이 신형 성구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풍산은 이 새로운 탄두로 각종 관통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의 2세대 반응 장갑인 콘탁트5까지는 관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풍산이 콘탁트5를 어디서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에도 콘탁트5가 탑재된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운용하다 퇴역시킨 T-80U에도 콘탁트5가 탑재되어 있고 물론 T-80U의 콘탁트5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풍산도 콘탁트5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서 풍산 스스로가 콘탁트5를 모사한 모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청검의 탄두는 1세대 반응장갑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2세대 이상의 반응장갑에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풍산의 신형 성구탄두는 이론적으로는 렐릭트 같은 러시아의 3세대 이상의 반응장갑도 관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렐릭트는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관통력도 LIG의 미사일이 천검보다 월등하게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LIG의 미사일이 천검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바로 입사각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서방권의 신형 전차들에는 전부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가 결정되거나 고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조차도 흑표의 개량 사업에 능동 방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대전차 미사일이 미래전에 대응을 하려면 능동 방어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천검도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는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천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도 마찬가지로 로켓 엔진이 측면에 달려있고 그래서 미사일의 속도가 느리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궁도 최대한 돌입하는 각도가 70도라고 알려져 있고 천검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능동방어 시스템들이 최대 70도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도 최대 70도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궁과 천검은 능동방어 시스템을 돌파하지 못하고 요격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블린은 로켓 엔진이 후면에 있고 그래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최대 입사각은 90도입니다. 물론 제블린이라고 해도 항상 90도로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 70도 이하로 공격을 하는데요. 보통 제블린을 사용할 때 목표까지의 거리가 1km가 안 되면 입사각이 70도 이하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블린은 육상에서 사람이 들고 발사하는 미사일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 1km 이하의 거리에서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적의 능동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헬기에서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들은 지금 트렌드 자체가 최대한 먼 거리에서 발사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입사각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사거리를 항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천검은 로켓 엔진이 측면에 달려있고 속도가 느리고 빠른 방향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에서 사격한다고 해도 입사각이 70도 이상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LIG의 대전차 미사일은 로켓 엔진이 후방에 달렸고 그로 인해서 미사일의 속도도 빠르고 빠른 방향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70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천검은 적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LIG의 대전차 미사일은 적의 능동방어 시스템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면에서 LIG의 대전차 미사일이 천검보다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의 미로온 헬기의 주력 무장은 천검이 아닌 LIG의 대전차 미사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거리, 그리고 가격, 거기에 관통력 등 모든 면에서 LIG의 대전차 미사일이 천검보다 더 우수합니다. 그렇기에 이 미사일을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로 만들고 미로온의 주력 무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미사일은 UAE의 자금으로 개발 중이고 그래서 모든 권리가 UAE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일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천궁의 신형 에이사 레이더 등 해외의 자금으로 개발되는 모든 무기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연히 약간의 로열티만 지급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UAE도 미로온을 수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미로온은 앞으로 멈티를 통해서 자폭형 무인기를 운용할 것이고 자폭형 무인기가 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더 길지만 문제는 이 자폭형 무인기와의 멈티는 2030년이 넘어야 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탄두의 위력이 LIG의 미사일이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미로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LIG의 미사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무장을 장착해야지 미로온도 더 많이 수출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미로온의 주력 무장으로는 천검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